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서 크림 반도에 있는 아주 큰 러시아군의 공군기지 수호이-25 공격기, 수호이-24 공격기 등 이 공군기지 한 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을 여러 발로 때려버렸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런 상황. 그리고 이 남부전선, 즉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치고 내려가니까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야전군 예비부대,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그 예비부대의 가장 강력한 전차 여단을 끌고 와서 역습을 했는데 그것마저 격퇴되어서 이제 그 밑에 참호선에 병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러시아군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요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좀 늘었습니다. 62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그리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21대 격파, 차량 23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다란장 로켓 4문 격파, 무인 항공기 35대 격추. 자, 전과가 갑자기 꽤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전차도 뭐 한두 대, 많아야 5대 되던 것이 7대, 장갑차도 21대, 이런 식으로 늘었죠. 야포도 26문에 다른장 로켓 4문, 야포도 많죠. 이게 지금 이 바실리카 축선, 그러니까 자포리자에서 가장 이 서쪽 지역이 바실리카 축선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시드 작전, 그리고 대포병 작전을 했어요. 이 지점에서 포병 피해가 러시아군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 이런 이 기동 차량들은 이 벨리칸 오보시카 축선에서 러시아군이 역습에 들어오다가 패퇴한 이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나왔는데 어떤 전과가 있는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하루 동안 44회의 교전을 했다. 그래서 적의 공세를 다 격퇴했다. 적의 공세는 실패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공세가 많이 늘었죠. 어제는 뭐 20회 이랬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국립저항센터는 자릴라우 섬의 폭사자가 200명 이상이다.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GMLRS 탄을 쏴서 5발을 쏴서 이 헤르손 남쪽의 섬에다가 때렸는데 여기가 훈련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으면 100명, 많으면 250명의 러시아군이 살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립저항센터는 우크라이나가 국영으로 운영하는 그 파르티잔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후방 지역의 전과, 전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뭐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 폭사자가 200명 이상이다. 폭사자라고 했으니까 죽은 사람 말이죠. 2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밝혔고, 조금 그 과장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러시아군이 죽은 것 같다. 또 어떤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발트 삼국, 과거에 소련이었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 후에 바로 나토에 가입한 나라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삼국이 그동안은 이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러시아로부터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제 그걸 차단하고 EU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EU도 지금 전기 사정 안 좋죠. 폴란드도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원자력 발전하기로 하고, 독일은 전력 사정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친환경이니 화력 발전이니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력 사정 때문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 전부 천연가스로 바꿨던 거 가격이 워낙 올라서 대중교통 물가가 112%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러시아에게는 돈은 못 줘 해서 이 발트 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럽으로 전력 수입처를 바꾼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키이우와 오데사에 또 드론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곡물 저장고를 때렸는데 이 곡물 저장고가 이제 점점 서쪽으로 가서 루마니아하고의 접경 지역 이쪽으로 간 거죠. 다뉴브 강 쪽으로 여기를 때린 겁니다. 루마니아 굉장히 불쾌하고 발끈하는 와중에 이 EU 안보 대표가 뭐라고 했냐? 곡물 저장고 자꾸 때리지 마라. 세계 식량 위기를 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남의 곡물을 훔친 거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안보를 어지럽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우리가 밀 줄게, 우리 편 들어줘,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비난한 거죠.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에 이제 미국식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에 미국식 전술로 이 공격 준비 사격 한번 쫙 하고, 그리고 기동부대 쫙 밀고 들어갔다가 지뢰받고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지금 이제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그런 다시 재래식 전술로 돌아갔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 좀 적다. 초반에는 미국식 전술을 능력도 안 되면서 예를 들어서 대포병 사격을 공격 준비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고 들어가는 게 미국식인데,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다가 그냥 완전 박살났죠. 처음에 이제 그거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한 직접 인프라 피해가 1,5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이게 한 180조 원, 19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러시아군이 직접 때려서 부숴버린 뭐 주택 뭐 이런 게 아니고 인프라, 그러니까 다리, 뭐 철도, 또 발전소 뭐 이런 인프라죠. 이 인프라 피해만 우리 돈으로 180조, 190조가 넘는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인프라 외에 일반적인 피해를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러시아의 병무사무소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제가 알려드렸죠. 그런데 배후설, 이게 그냥 자발적인 공격이 아니고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뭐 하루에 12개, 20개 군대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은 배후가 있다라는 그 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붙잡았는데 8월 2일 날 브셰볼로시스크라는 도시에서 화염병을 던진 사람인데 75살입니다. 나이 딱 봐도 뭐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당신 왜 이랬냐? 라고 신문을 하니, 아니 어떤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나 고위공무원 어디 누군데 하고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즉 배후가 있다라는 건데 뭐 진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기결수, 그러니까 죄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일단 경찰서에 잡혀온 입건된 피의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입건만 되면 일단 전부 병력 동원 자원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라는 이런 참 황당한 상황도 알려줬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경제 공황을 피하려 전쟁 실패 사실 은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이 알면 이거 이제 발칵 뒤집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오겠죠. 이걸 계속 은닉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벨고로드와 브란스크에 자경단을 창설했고 보병 화기를 지급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아저씨들에게 보병 무기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벨고로드입니다. 여기는 벨고로드 같은 경우는 하르키우에서 국경 넘어가서 러시아, 그리고 브란스크 같은 경우는 체르니우 쪽 그쪽에서 국경 넘어가서 러시아죠. 그 러시아 본토에 자경단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병 화기 즉 소총을 지급해 줬는데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을 때 줬다가 다시 가져갔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줬다.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자기 영토가 사실은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나 봐요. 핀란드는 이 핀란드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가 징집 강화 이후에 탈러시아 즉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증가될 거다.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 수비대인데 니들 도망 오면 우리 국경 활짝 열어줄 테니까 러시아인들이요 많이 도망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8월 들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전선 전역에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는 러시아군의 최대 전진 항공기지를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이 연쇄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림반도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군 대규모 항공기지가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공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지의 탄약고와 유류고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습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8월 2일 낮에 있었는데요. 폭발이 관측된 좌표는 북위 45도 01분 55초 86, 동경 33도 99분 45초 37로 심페로폴 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소와 탄약 직접 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심페로폴 국제공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군에서는 흐바르디스케 공군기지로 불리고 있는 이 시설은 3,701m의 대형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자 러시아군 전선 항공기지가 입주한 곳인데요. 이 기지에는 러시아 공군 제37 혼성항공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37 혼성항공연대는 러시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신규 창설된 제27 혼성항공사단 예하의 핵심 전력인데요. 예하에 수호-24M과 수호-25SM 공격기 각각 1개 비행대를 두고 있어 약 40여 대의 공격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되는데요. 목격자들은 저고도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기지로 날아들었고 큰 폭발과 유폭, 검은 연기와 거대한 불기둥을 보았다며 공군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격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폭발 이후 터보제트 엔진 특유의 소음이 청취됐고 이후 추가 폭음과 화염이 관측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이 기지를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아조프의 연안의 예이스크 비행장, 타간로그 비행장과 함께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에게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는 공격기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최근 로보티네와 스타로마이어스케 방면에 있었던 러시아군의 역습을 지원했던 공격기들이 바로 여기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항공 화력에 대해 의존도가 늘어난 러시아군의 화력 투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피격된 흐바르디스케 공군기지와 베르단스크 비행장, 예이스크 공군기지, 타간로그 공군기지 이 4개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 역시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초부터 소량의 지상발사, 소구경 활공 유도폭탄 GLSDB를 인수해 초기 운용 실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다음 차례는 최전선 항공기지인 베르단스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크림반도 가장 큰 도시 심페로폴, 그 심페로폴에 있는 국제공항, 여기를 우리 김해공항처럼 군사기지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수호-24 공격기, 그리고 수호-25 공격기 1개 대대씩 2개 대대, 1개 비행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 한 발이 아니고 여러 발로. 그래서 이렇게 화염이 치솟고 있는 사진이 여러 군데에서 찍혔어요. 자,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 이 미사일 날아오는 소리 슉 나고 나서 다시 또 번쩍하는 이 붉은 화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발 때렸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화염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번쩍하는 붉은 화염이 솟구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날아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면 수호-24, 수호-25들이 주둔해 있는 비행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지가 그럼 어딨냐? 크림반도 남쪽에 이 심페로폴 여기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전선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 말은 한 200km 정도는 방공망이 다 뚫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순환 미사일이니까 방공망 없는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왔을 수도 있죠. 꼬불꼬불. 어쨌든 간에 그래도 200km 중심이 다 뚫려서 스톰 섀도우를 그대로 그냥 여러 발 맞아버렸다 라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자, 여기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일단 여기 이제 타격하고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예이스크 기지가 지난번에 이 수호-25 공격기가 그냥 바다로 풍덩 빠져버린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간로그 기지, 이런 데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베르단스크 기지, 여기는 공격 헬기들이 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4군데를 주로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곳은 거리가 머니까 스톰 섀도우로 때리고, 여기 베르단스크 공격 헬기들이 주로 작전하는 이 베르단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GLSDB 활공 유도 폭탄을 지상에서
쏘는 GLSDB를 미국이 만들었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갖다 줬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제 사용하겠죠. 이걸로 이제 이 베르단스크는 다 때려버릴 거야. 왜냐? GLSDB 사거리가 150km. 그리고 이 GLSDB 가격은 19만 5천 달러. 그런데 스톰 섀도우 한 발은 350에서 450만 달러. 그러니까 19만 5천 달러, 한 2억 5천만 원짜리로 그냥 다 때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관통 탄두까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싸고 효율적인 무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GLSDB 자 운용 테스트 다 끝나면 이제 그걸로 때릴 텐데 베르단스크 이 공항 큰일 났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비행장 타격으로 인한 여파 때문인지 8월 2일 러시아군은 일부 전선에서 역습을 시도했지만 절대적인 화력 열세 때문에 큰 피해만 입고 패퇴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착 상태였던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상당한 진격 성과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8월 2일 주요 전선에서 대규모 포격과 기동부대 투입을 반복하며 러시아군 방어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다음 전략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8월 2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전선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동안 공세가 보고되지 않았던 바실리카 축선에서 대대적인 포병 소탕 작전을 벌여 수십 문의 야포와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역습이 또 보고됐습니다. 러시아는 T-0518 도로상 주요 거점인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을 탈환하기 위해 여러 대의 공격 헬기를 동반해 파상 공세를 폈는데요. 러시아 공격 헬기들은 공습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추당할 우려 때문에 전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부분 로켓 유효 사거리 밖에서 몇 발의 로켓탄만 쏘고 도주했습니다. 화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러시아군의 역습은 실패했는데요. 스타롬니니우카를 거점으로 자비턴의 바자냐와 볼로딘의 방면으로 역습을 시도했던 러시아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다수의 기동 차량들을 잃고 자비턴의 바자냐 정착촌 외곽까지 밀려났습니다. 러시아는 이 공세 과정에서 기존의 방어부대들은 물론 이선에 배치되어 있던 예비대인 제136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제218 전차연대까지 동원했는데요. 이들 전력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근 재편성을 마치고 전선에 복귀한 제5 분리 근위 전차 여단 일부를 자비턴의 바자냐에 투입했습니다. 제5 분리 근위 전차 여단은 재편성 과정에서 T-90M 전차를 수령한 정예 부대로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전체 지휘를 담당하는 제5 연합군의 전략 예비대인데요. 당초 이 부대는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우크라이나군 정예 전차 부대인 제4 전차 여단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 후방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전선에 끌려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비턴의 바자냐 정착촌 일대에 나타난 제5 분리 근위 전차 여단 T-90M 전차와 T-72B3 전차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 여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고 이들의 역습 가담 시도를 조기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5 분리 근위 전차 여단까지 무모한 역습에 가담하면서 이제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러시아군은 현재 방어선이 뚫릴 경우 이를 막아설 예비대를 상당 부분 소진한 셈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차 여단들을 동원해 돌파전을 시도할 경우 자포리자 횡단 철도 교통 요충지인 빌마학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비턴의 바자냐 정착촌 바로 위에 있는 모크리알리강 다리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면 스타롬네니우카까지는 불과 2km도 되지 않는 거리여서 러시아군 지휘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지구 반대편 이곳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러시아군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소리가 여기 들립니다. T-90M 전차, 러시아군의 가장 강력한 전차죠. 이 T-90M 전차로 무장한 제5 분리 근위 전차 여단. 이게 원래 이지움 있었어요. 하르키우 이지움 쪽에. 그러다 완전히 박살나서 후방으로 빠졌고 그리고 T-90M 전차 받아서 재편성하고 지금 이 5연합군의 전략 예비부대로 여기에 있었던 부대인데 이게 지금 전선으로 끌려 오다가 중간 차단돼 버린 겁니다.
자,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의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죠. 여기 이제 스타롬니니우카가 있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역습에 나섰는데 그래서 이 스타롬니니우카 이 지역으로 이 후방에 있던 T-90M 전차 부대 제어 분리 근위 전차예단 전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깨버리고 이 부대들이 역습에 전차 부대들이 역습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습에 나선 부대들을 다시 격파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비톤의 바자냐 쪽으로 완전히 접근했어요. 이제는 그냥 코앞까지 접근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T-90M 전차가 여기 전략 예비부대로 외곽에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격파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드론이 날아가서 전차를 때려 부수는데 전차의 상부나 정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어가 강력하니까 후부 엔진 쪽으로 확 들어가서 깨버렸어요. 아주 이제 슬기로운 거죠. T-90M 전차 방어력 강력하니까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기동을 못하게 깨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비 부대를 차단시켰어요. 여기는 이 예비 부대입니다. 이게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1선 부대들 그리고 2선 부대들까지도 들어가서 싸웠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전략 예비 부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는 있나?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보면 지금 이 스타로마이어스케 점령했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오게 역습하다가 다시 깨졌죠. 그리고는 여기가 자비턴의 바자냐인데 이 자비턴의 바자냐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강이 있는데 여기 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방어전을 러시아군이 펼치게 됩니다. 이 강만 건너버리면, 그리고 서쪽에서는 강도 없죠. 그냥 기동전을 펼치고 동쪽 북쪽에서는 강을 건너는 도하만 하면 이 자비튼의 바자냐를 점령할 수 있어요. 시가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자비튼의 바자냐에서 러시아군이 꼭 지키고 싶어하는 이 스타롬니니우카까지는 1.98km, 2km가 안 돼요. 그래서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롬니니우카를 점령하면 정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물류 요충지, 철도 물류 요충지인 빌막이 40km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주포 사거리가 되니까 이 남부전선의 철도 물류 군수 지원이 마비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 스타롬니니우카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 예비 전차부대까지 보냈는데 격파당했다 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진격은 더디지만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차츰차츰 전략적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